최강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5년 전 상해치사죄로 종결된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21일 제기됐고요. 현재 20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장 기자 좀 너무 잔인하게 묘사를 하지 말아주세요. 글쎄 이거 너무 참혹한 사건입니다. 네. 글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일단 발생 시점은 2011년 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이 좀 더 지난 사건입니다. 예. 경남 고성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38세 여성이 이 모 회사의 공동 숙소 아마도 기숙사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숙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나체인 상태로 숨져 있었고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부검을 해보니까 피해자는 아마도 성폭행을 당해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참, 이 끔찍한 거는,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골반 주변의 모든 장기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범인은 직장 동료였던 한 남성이었는데요. 역시 38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회식 끝나고 두 사람이 따로 숙소로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렇죠. 거기서 두 사람 다 술에 취해 있었던 네, 그렇죠. 것 같고.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인데 가해자는 뭐예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가 주된 요지예요? 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이고 그리고 동의하에 이제 같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 가학행위는 그 여성이 원해서 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같이 있었을 때 그 목격담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게 몸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기사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예. 이제 그렇게 굉장히 잔혹한 사건에서 이거는 상대방이 원한 것이 아니었을 때니 그러니까 의식이 좀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그 피해자가 그럴 때는 뭐 중간간이나 중강제추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사망했다는 혐의로 일단 주의적으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그게 인정이 안 될 때는 상해치사로 처벌해달라고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비적으로 기소한 상해치사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건 이게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준 것이냐. 그리고 이 정도면 살인죄지. 이게 왜 죄명이 상해치사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상해치사를 쉽게 얘기하면 죽일 생각 없었고 실수로 하다 보니까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해의 고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사람을 죽일 의도,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은 형량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요. 그러니까 유기징역입니다. 그게 한도고.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기본이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살인이 인정되면은 최소 징역 10년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해치사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범인 가해자의 이제 해명인데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술의 힘이 이렇게 무섭더라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자기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세히 설명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데 합의로 성관계했고 그 여성이 원해서 가학행위했고 그건 어떻게 기억납니까? 원래 그게 되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일단 그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것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술에 만취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으니 이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의 취지라기보다는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국민청원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상해치사냐. 이것도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감형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청원이 올라온 건데요. 제가 참 안타깝게도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청원 중에 그게 제가 알기로 한 2등이었던 것 같은데 청원 숫자가 조두순. 예. 조두순에 대해서 재심해 주세요.
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범죄 사실이 추가로 소명됐다고 재심을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재수사를 요청을 지금 하셨거든요. 국민청원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20만 명이 넘었는데 재수사, 수사는 왜 하나요? 결국 기소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수사인데 이제 법 원리 중에 일사부재리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로 옛날에 법적 판단이 나왔던 것을 죄명이 바뀌었다고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는 거는 현행법 체제에서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원의 내용, 그건 분명히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재수사나 뭐 혹은 재심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하다. 네. 또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 올려서 청와대가 그거 판결 잘못했네 재수사하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사법권을 또 침해하는 소지도 예.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여론 환기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볼 때도 법원의 판단에 조금 아쉬운 부분 또는 왜 이런 부분만 강조해서 판단했을까라는 사실 좀 너무 그 피고인에 유리한 가해자한테 유리하게만 판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건 다시 한번 재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역시도 듭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최소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미필적 고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도 충분히 인정이 됐을 만한 정도의 상해였는데 제가 아까 심신미약을 얘기했던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됐다기보다 심신미약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쪽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 관련해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대부분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람이 사망할 걸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엄청나게 저희가 묘사도 못할 정도의 상해였는데 이거를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많은 상처나 그 훼손을 신체상의 훼손 특히 살아있는 분의 신체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훼손이 벌어지려면 상당한 힘을 가했을 거라고 본다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리고 상당한 고의가 있지 않으면 이 정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서 사실상 고의를 인정하는 것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맞았다. 라는 게 사실 의학계에서의 그런 지적입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가 아쉽습니다만 이미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결론이고 2011년 사건이니까 피고인은 뭐 형을 다 살고 나왔겠네요 지금쯤.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선고가 최종적으로 났으니까 그 사이 구속 상태로 됐으면 있었겠고. 지금 당연히 형은 다 살고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후 이듬해 9월 숨진 고 백남기 농민. 건강보험공단이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내기로 했고요. 여기 손해배상 상대에는 국가와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실제 진압에 참가했던 경찰관, 특히 살수차를 발사하는 조작을 했던 경찰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모두 손배소 금액은 2억 6천만 원인데요. 이 백남기 농민이 병원 치료를 받던 1년 동안의 치료비와 수술비 등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병원비 등 전액입니다. 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사과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의료비는 건보에서 지급했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래는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이제 의료비를 원래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국가의 불법행위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그 유가족들이 청구를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으니까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대납이 된 거잖아요. 의료비가 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대납을 했는데 이게 건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국가와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한 5명 정도의 지금 이제 관련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쪽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뭐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일부 또 지금 처벌도 받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보 입장에서도 국가 그다음에 이 당시에 참여했던 경찰 공무원들의 고의 과실이 어느 정도
법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지금 일단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원비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비를 본인 부담금을 내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외에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예. 이 백남기 농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일부 나갔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나간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뭔데 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자기 상해에 대해서 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곳이지 타인의 상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낸 다음에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상황입니다. 경찰 측 입장은 어때요? 경찰 측 입장은 일단 뭐 상당한 많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판단을 일단 기다려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손해배상에 나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판결을 끝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찰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한다 그래도 이 지금 금액 전체를 그냥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건보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단독으로 누군가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서 이제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물어주면 결국 우리 세금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이 사람들에게 다 구상을 또 합니다. 다시 구상권 청구. 네. 그래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강용석 변호사 지금 구속 상태인데 네. 백남기 농민의 딸을 비방한 혐의에 김세희 전 MBC 기자의 옥중 변론을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 만화가 윤서인 씨 그리고 전 MBC 기자 김세희 씨의 이 변호인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백남기 농민의 유족, 그러니까 백도라지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날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소송 서류 위조 사건으로 시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 윤서인 씨하고 김세희 씨는 변호사를 교체할 생각 없이 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계속 변론을 맡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옥중 출마는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네. 옥중 변론은 못합니다.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취지는 김세희 기자가 얘기하는 건 나는 그냥 변호사 없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접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접견 오래 할 수 있죠. 예. 근데 일반인은 접견을 오래 못 합니다. 원래 해봐야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관련돼서 어떻게 재판 전략을 짜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옥중에서 뭐 변론한다고 들립니까? 법정에 나와야지. 법정에 못 나와요. 지금 변호사로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세희 기자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나홀로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일 겁니다. 페이퍼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페이퍼를 언제 쓰나요? 그거? 안에서. 그 페이퍼를 아마 손으로 직접 써야 될 겁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이것도 없잖아요. 어디도 변호사들이 없잖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이렇게 컴퓨터로 예쁘게 뽑아서 내는데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수기로 써서 변론 자료를 내야 될 겁니다. 사실 그런 자료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뢰인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 우리 앞으로 변론 전략을 짜야 그래야 서면이 나오죠. 거기서 무슨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서면을 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옥중 변론이 불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옥중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요. 나와서 법정에 못 가잖아요. 변호사가. 법정에 가야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옥중 변론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기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법원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변호사가 자기 볼 일이 있다고 그 수감돼 있는 곳에서 나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다른 사람들도 일 있으면 집에 갔다 오실 거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그 전에 우리 팟빵 앱으로 배드맨님께서 백성문 아저씨 맨날 인스타에 멋있다고 댓글 다는 사람입니다. 백성문 아저씨 너무 멋있고 아저씨요. 스마트하고 댄디합니다. 좋은 말 다 있습니다. 아저씨가 2번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확 주시네요. 요즘 젊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던데. 윤필룡 사건 얘기해보죠. 윤필룡 사건 행정소송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게 1970년대 소위 말한 윤필룡 사건이라는 그 당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관련자들이 뭐 불법 고문 등을 받고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전역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게 사실상 비자발적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윤필용 사건이 뭐냐면요. 1973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 그 아저씨 당시 많네요. 그래요? 아저씨 많네요. 아, 별 차 없잖아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호락 중앙정보부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까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쿠데타설이 번졌고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초를 치렀는데요. 이번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분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돼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다가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됐으니까 그 전역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게 오늘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전 한전 사장이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당하게 전역했다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자발적으로 이제 전역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 22세 나이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전역할 때까지 별탈 없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37살에 계급이 중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전역할래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당시 윤필용 사건이 터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항명이라고 판단했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강창성 장군에게 색출 지시했고 그래서 다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이상한 군에 이상한 그 사조직이 있더라. 네. 그 처음 나온 게 이제 하나회였죠. 하나회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뭐 그래서 결국은 옷 벗게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가 보죠. 그 당시 총 그 전역을 했던 사람은 31명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1, 2년 뒤에 또 전역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50여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회가 64 8기생부터 그 뒤로 쭉 뭐 20년 이상 이어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64 11기부터. 예, 그러니까 이 64 11기부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회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회의 실제 이 사람들의 그 후원자였던 분이 바로 윤필용 씨였던 거죠. 예. 윤필용 씨였는데 이분은 왜 그런 하나회를 만들었느냐? 이 하나회라는 것은 태양도 하나, 조국도 하나, 대통령도 하나라고 해서 하나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위 부대였던 거죠. 직속 후배 장교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군 요직을 독식하면서 사실상 군권을 장악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 하나회를 실제로 그 보호하고 있는 하나회를 이끌고 있는 윤필용 장군의 경우는 제거를 했지만 하나회는 고스란히 데리고 갔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당시 윤필용 장군도 재판받았고 옷을 벗었고. 징역 15년 선고받았었죠. 예. 그 하나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승승장구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온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윤필용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후에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 또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군대 내에서는 사실상 뭐 청와대밖에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거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핵심 멤버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을 때는 다시 또 이제 복권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호화호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40여 년 전 일이잖아요. 네. 백성원 변호사 태어난 해니까. 네. 45년 전입니다. 힘드네요, 갑자기. 73년생밖에 안 되셨어요. 한번 또 죽이시네. 40여 년 사건인데 네. 지금 재판에서 이겼어. 네. 전역 처분 무효 확인이 됐어. 네. 뭐가 달라지죠? 명예회복. 끝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분이 전역을 할 때 그냥 명예롭게 전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등병으로 강등이 됐으니까 그 사실 육사 출신 장교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못 받은 이제 군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돌아가신 다음 육군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등병으로 강제 전역됐으니까 못 받았을 텐데. 그렇죠. 네. 이번에 승소 판결 이 자체로 연금이 다시 받게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추가로 필요 없는데 사실 이분 정도 되는 분이
그 연금 지금 남은 거 받으려고 이런 소송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전에 명예회복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송의 주된 취지는 명예회복입니다. 결국.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재판 보고 다른 분들도 다 명예회복하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이번 사례에서 사실 승소 판결을 났던 가장 큰 이유가 옷 벗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관련자들 중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 당시에 뭔가 처벌이나 이런 강제전역 조치를 당할 이유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도 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어쨌든 윤필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력자들의 내부 투쟁이었다. 네, 그렇죠. 내부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박종규 씨, 당시 뭐 경호실장이라고 하죠. 이 박종규 씨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우락 씨 밑에 윤필용 씨가 있었고 그 밑에 전두환 씨가 있었는데 그 전두환 씨가 이제 그 군 실세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위에를 쳐서 이렇게 자신들이 권력을 좀 장악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필용 씨가 그 이우락 씨한테 형님이 뒤를 이어야 된다 말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윤필용이 날아가고 이 이후에 이우락 씨가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또 정설이 또 정치권을 흐르는데 정확하게는 또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태를 일으키는데 원인이 됐던 윤필용 사건. 이 윤필용 사건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전역처분 무효 확인해서 승소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